개구리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고 뉴스죠. 워런 버핏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식 자산을 팔고 현금 자산을 지금 한 200조 정도 됩니다. 베트남 전쟁, 그리고 통화량, 오일 쇼크라든지 오일 쇼크, 그 다음에 금태한 포기, 그 상황보다 사실은 더 심각하죠. 그 100년 동안,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는 10번 중에 9번이 폭락하게 돼 있다. 네, 김영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민철입니다. 네. 네, 소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한국에서 아마 채권 펀드 매니저라면요, 아마 1세대나 1.5세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90년도에 국채은행에 입행했고요. 93년부터 이제 국제투자부라고 글로벌 국제에서 말하는 국공채 같은 거 실제로 투자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고요. 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펀더멘탈 분석 이런 데 많이 올인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뭐 99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채권시장 안정기금이라는 거 한 30조로 조성해서 그때 위기를 실무자로서 이렇게 또 극복했다는 점. 근데 그 당시에 극복한 이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실질금리라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실질금리가 7%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채권을 매도한다는 것은 바보짓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많이 시장을 설득해서 극복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민간은행, 그리고 우리가 외국계 자산운용사 채권 헤드로 한 7년 동안 있으면서 7년 연속 시장을 이기면서 더 이상 이제 전망 공부는 끝났다 생각을 했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자산평가사, 거기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공부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ELS, DLS 이런 구조화 상품들에 대한 속사를 금융공학 기술을 제가 공부하면서 훤히 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행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북경대 교수하고 예측 엔진을 이제 사업하려고 만들었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자문사도 설립했고 했는데 이상한 이유로 이제 좌절됐고요. 다시 이제 월급쟁이로 정권사 임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WM PB, 우리가 말하는 그 PB나 WM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국금융공학 컨설팅의 연구소장으로 지금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온 거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또는 밸류에이션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일반 분들에게 좀 더 솔직한 그런 어떤 조언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현재 이제 깊은 고찰의 유튜브라고 그걸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수십 년간 채권 1세대 또 펀드 매니저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채권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이슈라든지 그런 국제 정세 변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또 고려를 하고 또 이렇게 예측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매크로 시황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 보면은 약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빠르게 반영을 해서 사실 한 작년 한 11월, 12월 빠르게 좀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경기 침체 온다 했는데 막상 이제 열어보고 하니까 경제 지표 괜찮고 고용 괜찮고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거의 한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골디락스장 계속해서 펼쳐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점도표입니다. 이거는 페드 우리가 CME에서 만드는 그런 점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점들이 보이죠? 그죠? 빨간 점들이 이제 금리 선물. 그러니까 CME는 금리 선물 전문 시장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만든 말 그대로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일단은 페드도 이게 점진적으로 하락하니까 위기는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더 나아가서 시장 사람들은 끝 밑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엄청 지금 과열되어 있는 그런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점도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이게 제가 평생
뭐 점도표로 보았고 그렇지만은 이 점도표라는 게 이번에도 작년 연말이죠. 이런 기사가 있죠. 점도표 역사적으로 거의 빗나갔다. 사실 그 1년 기준으로 보면은 50%도 안 맞습니다. 1년 기준으로. 저 홀짝이 오히려 더 확률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원숭이 뭐 찍으라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물론 이제 18명의 연방위원들의 권위라든지 어떤 집단지성은 대단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틀린 역사가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점도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보지 않고요. 유튜브 채널이 지금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오버필터링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계속 그렇게 필터링 해줌으로써 이렇게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경제가 좋은 쪽으로 저는 쏠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그 돈을, 우리 돈을 갖다 운용하는데 그렇게 쏠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느냐? 투자자로서 아니면 컨설턴트로서 제가 매일 그 딜링 시트에 쓰는 게 이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자. 그러면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된다. 가장 이걸 잘하는 게 워런 버핏 같아요. 워런 버핏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가 보려면은 이런 기사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쏠릴 게 아니라 JP 몰건이 며칠 전의 기사죠. 8일 기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물속의 개구리다. 개구리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고 뉴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고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번쩍번쩍,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점도표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일반인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 저도 뭐 기본적 분석 오래 했지만은, 저는 지금은 이제 기술적 분석 쪽에 이제 올인하고 있지만은, 이 기본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 이 가격 흐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술적 분석을 어떤 뭐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혐오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겠죠? 네네. 그게 가장 기본이 가격입니다. 가격에는 모든 정보가 녹아 있다. 우리가 말하는 뭐 펀더멘털 정보, 그다음에 과거 정보, 현재 정보, 심지어 내부 정보까지, 아니면은 미래 기대가까지 다 이 가격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구름 잡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가격 흐름을 우리가 뭐 본인이 투자를 계속 하신다면은 가격 흐름 쪽으로 계속 분석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점도표보다 훨씬 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금리와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말한 물가일 수 있겠습니다. 물가 리스크가 뭐 끝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딜락스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물가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이게 리스크가 사라졌는지 그런 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가가 뭐죠? 물가요? 물건의 가격이죠. 그렇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가격만 살펴봅니다. 저는 가격만.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모든 게 다 녹아 있으니까. 돈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죠? 돈을 가격 우리가 보통 금리라고 그러는데, 돈에 무슨 가격이 있지 하고 머리가 하얘질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돈을 우리가 현금이라는 물건이 있다고 볼게요. 현금이라는 물건이 있고 냉장고도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우리가 이 물건을 가격이 만약에 5%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에 내가 맡기면 1년 후에 5%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내 현금을 사용해서 나한테 수수료를 5%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냉장고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물가가 10%고 올 연말도 10%라고 봤을 때 이 냉장고의 물가는 10%입니다. 그런데 현금의 가격은 5%입니다. 우리 요 두 개를 봤을 때
또는 아니면은 뭐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없다면은 우리가 비싼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10%라는 냉장고를 선택 안 하고 5%짜리 현금을 선택하게 되면은 1년 후에는 나는 냉장고를 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1년 후에 내 현금은 105만 원이 되었을 거고 5만 원 이자 붙어가지고 이 냉장고는 110만 원이 돼버립니다. 10% 물가니까.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그 돈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죠?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한 방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질금리라는 게 그냥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 아까 금리가 5%고 물가가 10%였으니까 마이너스 5%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이너스 5%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현금을 선택을 했을 때 1년 후에는 내 현금이 물건 가격에 대비해서 5%가 사라집니다. 그죠? 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현금 재산이 5%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질 마이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현금 자산을 갉아먹는 강도입니다, 강도. 이게 차트가 있는데요. 한 50년 동안 차트에서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가 70년도에 한 5년, 20년도에 한 20년. 그러니까 내 현금 자산이 지금 올해 한 20년 동안은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어떤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 자산이 없는 분들은 그냥 내 재산이 그냥 20년 동안 강탈당한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이 실질금리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금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른다면은 내 재산은 계속 이렇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말하는 뭐 자연재앙 우리 코로나 때 엄청 겪었잖아요. 이걸 저는 어떤 사회적 재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요. 아니면은 통화량 재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일반인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졌을 때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갔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연준에서 올리고 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되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골디락스 상이 평소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이제 네네. 조금 이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더 연장해서 말하면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이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요. 이 7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70년도에 와서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나게 돈을 찍고 있습니다. 그 찍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들은 돈을 찍어도 국가의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 95년부터 한 30년 동안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빨간색 선 보시면은. 그 자기들이 아무리 국채를 발행해도 자기들은 그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계속 국채를 찍어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일본은 지금 황당합니다. 국가 GDP 대 국가 부채가. 이걸 사실은 미국도 지금 2008년도에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때 이제 제로금리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도 엄청나게 국채를 찍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를 거의 안 주니까. 그죠? 그 결과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지금 2조 달러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채를 발행한 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MMT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현대 통화 이론 해가지고 원래 국가라는 게 자기가 부채가 지거나 아니면 재정 적자가 되면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한국같이 이렇게 금모으기 하든지 갚아 나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 MMT라는 이 정책에 의해서 국가들이
그냥 무한대로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중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지금 풀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죠. 이자율은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자율을 제로로 안 만들면은 그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JP 몰간도 미국이 지금 주전자 속에 뭐 개구리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뭐 일본이 저는 지금 뭐 잘 나간다고 하지만은 저는 지금 거의 지금 엄청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게 또 이거 아마 우리 대부분이 처음 보는 내용일 건데요. 우리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거는 물가하고 금리하고 부교해서 그래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맹목금리입니다. 하루짜리도 아니고 10년짜리 선진국의 국채가 2016년도 그리고 2019년도부터 한 3년 동안 마이너스의 가능성. 한국도 2020년 9월 달인가 10년짜리 국채를 마이너스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는 이때 너무 놀랐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뭐 수천 년 동안 사람이 물건을 빌려 쓰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뀐 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자를 주는, 한마디로 이게 돈이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지구에 돈이 쓰레기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을 가지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 가지고 있어봤자 이게 쓰레기가 될 건데 다른 걸로 빨리 바꾸자. 현금을. 그게 이제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은요. 해결을 못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데 비트코인이 원래 쓰레기죠. 아무것도 뭐 진짜 쓰레기 맞습니다. 뭐죠? 그냥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얘가 가치를 가지게 된 게 놀랍게도 이때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 우리가 말 맹목금리가 마이너스의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가치를 가지게 되고 또는 급등하게 됩니다. 이 뭘 말할까요?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현금에 대해서 이거 쓰레기 될 거니까 이걸 빨리 다른 거라도 사자. 그래서 산 게 뭐냐니까 금을 사고 또는 이런 어떤 이게 뭐지? 이게 디지털 금이라는데 진짜 디지털 금일까? 해서 여기다 투자해서 지금은 뭐 이미 삼성전자 시총보다 지금 2배가 넘죠. 1000조가 넘으니까. 그 상태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실제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연금술에 실패했는데 10년 내에 어마어마한 실제 금보다 이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금은 불편하잖아요.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래서 연금술에 인류가 처음으로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점이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FRB 의장이죠. 그 제네 앨런이라고요. 과거에 의장하다가 지금은 재무장관하고 있죠. 그 사람이 2년 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빨간 게 보시면은 30년 내에 또는 150조 달러의 돈이 필요하다. 뭐 때문에요? 이 기후 대체 자금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0조 달러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지금 GDP가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0년간 100조니까 매조 3조 정도 되잖아요. 매조 3조 정도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우리 우리의 복지나 의료에 쓰는 게 아니라 기후 대체 자금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프라 만들고 재난 나면 재난 극복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그냥 GDP 3% 정도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니까 벌써 작년에도 200조 정도의, 미국만 한 200조 정도의 어떤 기후재난으로 날아갔고요. 이게 우리 그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고, 우리 복지에 투자해야 될 게 그냥 소비되는 거죠. 그죠? 이런 돈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그 정부는 그 발행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한 몇 년이죠? 한 60년도부터 한 80년도 정도 그 GDP 내용인데요. 전 세계 GDP가 6%에서 평균 GDP가 지금 3%로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3%로. 모릅니다. 3%로 왜 떨어졌는지. 그런데 이 전 세계 GDP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에 의해서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죠.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골디락스가 뭐죠? 물가 안정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이게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경제가 지금 계속 지금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돈은, 시중에 돈은 많아요. 계속 정부는 돈을 찍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보치해나 아니면 또 기후재난으로 엄청나게 돈을 찍어야 되고요. 그럼 돈이 넘쳐난다는 거는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지금 망가진다는 거는, GDP가 망가진다는 거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정통적으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격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런 거 안 봅니다. 가격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상으로 보면은 저는 과연 우리가 골디락스를 맞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죠? 물가는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실질금리가 한 2% 정도, 그죠? 우리가 그냥, 물가를 CPI로 보고, 그리고 금리를 페드 레이트로 봤을 때 5.5에서 뭐 3% 빼면 2.5 정도. 그럼 실질금리가 양수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금을 가지려고 하겠죠. 현금을. 그 대표적인 게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식 자산을 팔고 현금 자산을 지금 한 200조 정도 됩니다. 200조. 현금 자산을 즐기고 있죠. 5.5%짜리 1년 단기 국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 왜냐하면 그 워런 버핏도 10년짜리 국채 안 삽니다. 1년짜리 사지. 이유는 모른다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가 물가가 안정될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안구정화부터 해볼까요? 여기 아름답죠? 서울의 한 2배 정도 되는 캘리포니아 호수입니다. 이게 2019년도거든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네, 서울의 2배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물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물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 3,000년 만에 아마 1도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지구온도가 200년 만에, 4,500년, 200년 1도가 지금 1.1도 올라갔다고 그러고, 앞으로 뭐 수십 년 만에 또 1도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1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수증기가 10% 증가한다 그럽니다. 그럼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죠. 2도가 올라가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얼마나 없어질 건지는 끔찍합니다. 지구상에 물이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특히 담수가 없어지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거 인플레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세계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골디락스가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안정, 경기 성장인데, 사실은 물가 안정, 선진국의 물가 안정은요, 이 세계화의 선물입니다. 세계화가 우리 리카르도가 만든 비교의 이론에 의해서, 경제학에서 세계화라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신흥국들은 그 소득이 증가하고 선진국들은 물가 안정이 되고, 이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어떤 훌륭한 정책인데, 이 선진국들이 놓친 게 있죠. 자기들이 물가를 안정하면서 그러면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어떤 기술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빈부격차가 실업자가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말하는 포퓰리즘이죠. 빈부격차, 포퓰리즘. 자유국가에서는 당연히 포퓰리즘이 생기고, 근데 사회국가에서는 그게 좀 덜하겠지만은 이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탈세계화는 결국 물가에는 선진국 물가 안정? 저는 아니라고, 말도 안 됩니다. 이 탈세계화 시대에서는, 과거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선진국이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지만은, 미국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 권위가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뭐 1970년도에는 뭐 페트로 달러, 80년도에 유로 달러, 이런 걸로 그 과거의 어떤 자원부국들, 국가들을 망하게 하고,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자원들을 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런 시대가 70년도, 80년도에 한국도 당했죠. 90년도에. 그런 어떤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 자원부국들이 똘똘 뭉쳤죠. 중국을 비롯해서 브릭스를 해가지고 10개국이.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당했지만 지금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자기들의 자원을 결코 싼 달러로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는 저는 뭐 사우디도 이미 지금 뭐 위안화로 결제하는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페트로 달러도 끝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또 전 세계 모든 그 원자재나 식물들은 다 달러 기준입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저는 물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이게 온 이유기도 하고 가격 흐름입니다. 사실은 물가 리스트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비가 내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보통 필요합니다. 한 가지 조건은 무조건 구름이 있어야 되겠죠. 비가 오려면은. 두 번째는 뭐 약간 신선한 바람이 생기잖아요. 기류가 바뀌면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맞다면은 우리는 그 비를 한 70% 정도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없어도. 우리 인류는 그렇게 전망 능력이 있죠. 그런 것처럼 가격 흐름도요.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은, 여기서는 90%가 되어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의 경우입니다. 삼성전자 좋아하시니까. 이거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OMA, 까만색이 OMA라고 그러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유튜브에 오셔도 정확하게 설명 잘 되어 있는데, 요 OMA가 여기서, 전고점 OMA 까만색이 돌파했잖아요. 여기서. 돌파하고, 처음으로 20MA 빨간 선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조건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OMA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다시 하락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건 주가가 빠진다는 거, 삼성전자가. 빠질 때 빨간색을 만나면은 다시 OMA 기울기가 상승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20년도부터 한 번도 예외 없이 쭉 찾아보시면은 10번 정도 있습니다. 10번 정도. 10번 정도 있는데, 우리가 뭐 금융공학에서 마틴게일이나 그런 어떤 이론에 의하면은 이 시점에서 미래는 모른다거든요. 이 시점에서 미래는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는 10번 중에 9번이 다 올라갑니다. 그럼 금융공학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 금융공학에서는 뭐 브라우닝 모델 해가지고 막 그 실시간으로 막 복잡하게 하는데 모든 상황을 분석하는 거고요. 저희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보면은 이런 엄청난 확률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네. 좀 약간 좀 동의가 못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처럼 우상향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 빨간색 선에 닿으면은 뭐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반대로 우하향하는 자산도 많잖아요. 네. 거기도 분명히 올라가다가 빨간색 선에 닿은 다음에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우하향해서 이제 추세가 깨지는 건데, 근데 10번 중에 9번 올라갔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그냥 2021년하고 2022년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삼성전자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말고 우하향하는 자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2007년도 그때 이제 신흥국이 엄청나게 뭐 해가지고 성장했을 당시에는 거의 최고가를 찍다가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한 십몇 년 동안.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거기엔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일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2021년도부터 그 2년 동안 50% 하락했거든요. 그죠? 이거 엄청난 하락 장세입니다. 하락 장세에서도 얘가 처음으로 빨간선을 만나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상승이나 하락이나. 아, 기술적 반등이 그쪽에서 한번 나온다. 그렇죠. 아. 이렇게 그 하락을 하더라도요. 네네. 하락을 하더라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의 반등이 그 캔들 2개, 3개의 반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캔들 2개, 3개지만 이건 한 개가 한 달짜리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을 상승하는 겁니다. 2개월, 3개월 상승이면은 우리 일반인들 보기에는 되게 긴 상승이죠. 약간 추세 전환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그 큰 흐름은 이렇게 하락이지만은 만났을 때 저는 한번 그 까만색이 이렇게 꺾인다는 겁니다. 꺾이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상승으로 꺾이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승 꺾이는 거.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은 우리 물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려왔어요. 그럼 계속 내려갈 거냐? 그걸 저는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자랑을 한 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은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라고 뭐 특히 기술적 분석이나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니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퍼펙트 스톰, 퍼펙트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이게 완벽하게 지금은 어떤 전망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는 뭐 이걸 아시는 분도 많을 건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건데요. 이게 장기 박스에 있다가 박스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박스 상단까지 조정받고 요 상황이면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요 상황. 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죽은 고양이가 바운스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요 상황이 뭐 다른 여러 가지 몇 개 더 첨부해서 저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했고 100만 원 지금 40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간다 하고 제가 전망을 한 거죠. 요 상황에서 보시면은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때가 예. 날짜가 2020년 10월 달입니다. 아, 2020년 10월 달. 네네. 네. 네. 10월 달이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100만 원은 물론이고요.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단 5파라고 2단 5파라 그러는데요. 2단 5파까지 이렇게 시연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은 이런 어떤 이걸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되게 흥분합니다. 제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긴 동안 박스에 있다가 박스를 처음 이렇게 탁 고개를 내밀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은 이게 많은 정보들이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우인데요. 다우가 20년 동안 박스에 있다가 박스를 처음에 이제 84년대에 돌파하고 드디어 이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엄청나게 흥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 상단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죠? 조정받는 게 이게 좀 분기봉이니까 캔들이 2개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네. 6개월 동안 이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상승 시그널일까요? 하락 시그널일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승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제 세상은 주로 사람들은 우리 그 데일리나 위클리 세상이지 이런 만슬리 아니면 쿼터리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감각은.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데일리 세상이죠. 6개월 동안 폭락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가가 폭등한다 다우라고 이거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같이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장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8년도인데요. 실제 상황입니다. 한국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그냥 무미건조하잖아요. 그죠? 이게 코스피 분기보입니다. 이 당시에 저는 이제 우리 와우나 센티비 막 나가서 열심히 홍보할 타였는데, 여기서 저는 걱정하지 마라. 이때입니다. 올라갈 때 사람들이 되게 그걸 먹거든요. 과연 올라갈지, 한국 망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요거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이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지만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위한 그런 어떤 조정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조정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요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나가서 막 이야기하고 해도 사람들 못 믿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요 장 있잖아요. 이거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월봉인데요. 뭐, 주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죠. 이런 장에서, 앞으로 급등할 거야.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걸, 차트 분석이 그만큼 고마운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우리 지구라는 푸른 보석을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이 당시에 저는 못 믿었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갈까? 코스피가 갔잖아요. 그죠? 이게 1, 2, 3, 4, 5, 8라 그러는데 저는 너무나도 겁이 나고요.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저는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5파 치면은 급락하거든. 조정받거든요. 조정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보여드리냐? 우리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이게 69년도인데요. 69년도에 물가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건 PCE 기준입니다. FRD가 보는 물가죠. 물가 기준은 5% 급등하자 닉슨이 막 난리를 핍니다. 난리를 펴서 3%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시 물가는 올라갑니다. 물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물가가 한번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국도 뭐 금리 올리고 미국도 금리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뭐 라면 회사 때려잡고, 그죠? 이게 정부가 막 이런 대책을 취하면은 물가가 좀 안정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가 다음으로 벌어지는 일이 임금입니다. 이번에도 뭐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들 연봉을 뭐 25% 올렸다고. 이 말도 안 되는 만큼 연봉을 올렸잖아요. 그 임금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효과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 과연 물가도 데드캣 바운스가 적용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주식이나 금리나, 근데 물가라는 거는 실물 지표인데, 실물 지표, 저는 적용이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이니까요. 사회과학은 이미 우리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행동과학자들이 사회과학도 관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처럼 사회과학도 이런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 일이 지금 우리 보시면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67년도, 69년도 이 당시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박스 돌파하고 물가가, 그리고 조정받았죠. 한 1년 동안 조정받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래서 5파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지금은 훨씬 더 보폭이 큽니다. 더 심각한 거죠. 이 당시 보폭보다 지금은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상시 보폭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또 뭐 통화량도 뭐 무한대로 또 발행이 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위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과거의 어떤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장 가까운 게 이 60년대 말 베트남 전쟁, 그리고 통화량, 오일 쇼크라든지 오일 쇼크, 그 다음에 금태환 포기, 딱 좀 그 상황이나 그 상황보다 사실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니까 지금 이 지구적으로 무한대로 통화를 발행하는 게 70년도에는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발행이 안 됐거든요. 이제 막 풀려났으니까. 근데 지금 2000년도부터는 국가가 마음 놓고 MMT라는 그런 이상한 폴리시 믹스를 가지고
지금 마음 놓고 막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요. 우리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주식, 채권 또는 부동산을 이론 가격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금융공학 공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주식 가격입니다. 프라이스, 배당, 디비던드고요. 및 이자율입니다. 배당은 거의 뭐 고정적이니까요. 결국은 주식 가격은 이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율이 만약에 제로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 가격은? 무한대가 되나요? 무한대입니다. 꼭지입니다. 꼭지. 사실 그게 2008년도에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당시에 이미 전 세계 주가는 꼭지인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수학도 아니고요, 산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자율만 정확하게 예측만 되면은 주식 가격은 그냥 100% 예측이 됩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게 이제 실러 교수가 만든 내용인데, 실러 교수는 그냥 퍼하고 주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 저는 밑에 이렇게 흐리게 까만색 선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0년 동안의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퍼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퍼가 내려가고 주식도 내려갑니다. 이게 100년 동안 한마디로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대로 보여주는. 이게 이제 70년도까지 돼 있는데, 최근에는요, 이게 80년도부터입니다. 80년도 15%에서 제로까지 내려왔죠. 주가는요, 1000에서 3만까지 30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요것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지, 부동산 어떻게 될지가 이제 쉽게 나오는 거죠. 워런 버핏은 사실은 이게 2010년도부터요, 2020년도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다우가 10,000에서 30,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근데도 워런 버핏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왜냐? 이건 산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제로에 있다는 거는 주가는 꼭지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로보다 앞으로 올라갈 건데 10년 정도, 20년 정도는, 그러면은 주가는 폭락하게 돼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